2002년 그 뜨거웠던 여름 영국 본머스.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2시간 정도 내려가면 나오는 이곳은 영국답지 않게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백사장과 온화한 햇살 덕분에 영국인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이자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청춘들이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모여드는 그야말로 활기와 낭만이 넘실거리는 유학의 도시이기도 하죠. 2002년 당시 26살 꿈 많던 한국인 유학생 신종옥 씨. 외국인 친구들은 그녀의 한국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해서 이름 끝 글자를 따 오키라고 다정하게 불렀다고 해요. 2002년 여름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붉은 열기로 가득 찼던 그 시절. 그녀는 비록 몸은 타지에 있었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반짝이는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7월 12일 새벽 그 평화롭던 해안 도시는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가장 잔혹한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계를 2002년 7월 12일 새벽 2시 50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신 씨는 어학원 친구들과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음의 열기를 즐기고 친구를 먼저 배웅한 뒤 이제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녀가 살던 곳은 맘스베리 파크로드라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으슥한 골목길이 아니라 가로등이 환하게 켜진 평범하고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그녀가 걷던 그 길, 집까지는 불과 250m 남짓 남아있던 시점이었죠. 빠른 걸음으로 5분 안에 도착했을 그 짧은 거리.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고요했던 주택가의 새벽 공기를 찢고 2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으악하는 짧은 외침, 그리고 이어진 사람 살려라는 절박한 호소. 놀란 이웃 주민들이 잠에서 깨 창밖을 내다봤을 땐 이미 범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신 씨의 모습뿐이었죠. 범인은 등 뒤에서 기습적으로 다가와 3번이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수사관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깨끗했거든요. 보통 이런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은 범인의 흔적으로 어지럽기 마련입니다. 범인이 흘린 땀, 머리카락, 지문, 족적, 아니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떨어진 단추 하나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범인의 지문도 DNA도 심지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칼도 현장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혹시 강도였을까요? 아니요. 신 씨의 가방은 어깨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지갑 속에 든 현금과 소지품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노린 범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늦은 밤 여성을 노린 성범죄였을까요? 이 부분도 미스터리입니다. 부검 결과 성폭행을 당한 직접적인 흔적이나 DNA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강도도 아니고 성폭행 흔적도 없다. 오직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 듯한 아주 차갑고도 깨끗한 살인. 마치 유령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목숨만 앗아가고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은 상황. 본머스 경찰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최고의 휴양지에서 벌어진 한국인 유학생 피살 사건. 언론의 관심은 쏟아지는데 범인을 잡을 단서가 정말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수사팀은 초조했습니다. 빨리 누군가를 잡아야만 했죠. 그때 그들의 레이더망에 한 남자가 포착됩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이자 지금까지도 감옥에 갇혀있는 남자. 바로 오마 벤기트예요.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 오마 벤기트. 당시 30살이었던 그는 본머스 지역 경찰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소위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직업은 없었고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으며 자잘한 절도와 폭력 전과가 있는 동네 건달이었죠. 경찰 입장에서는 범인으로 의심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홧김에 저질렀겠지 라는 시나리오가 그려지니까요.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수갑을 채운 뒤에도 형사들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어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도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마 벤기트의 옷, 신발, 그가 탔던 차, 그의 집, 그 어디를 뒤져봐도 신종옥 씨의 혈흔이나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범행 도구인 칼도 끝내 찾지 못했고요. 정황상 그가 질 나쁜 사람인 건 맞는데 그가 이 사건의 살인범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제로였던 겁니다. 수사가 미궁에 빠지려던 바로 그때 수사팀에게 구세주 같은, 아니 어쩌면 악마의 유혹과도 같은 한 여성이 등장해요. 그녀의 이름은 베벌리 브라운, 오마 벤기트와 함께 어울리면서 마약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물증이 없어서 수사가 막혀있던 그 시점, 베벌리 브라운은 경찰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날 밤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그날 새벽에요. 오마가 운전하는 차에 저랑 다른 친구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길을 가다가 동양인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오마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더니 태워줄까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싫다고 거절했죠. 그러자 오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더니 칼로 그 여자를 찔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차에 타서 출발했어요. 경찰이 그토록 찾던 완벽한 범행 동기와 목격담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적인 접근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마약에 취해 욱해서 저지른 살인. 이 진술 하나로 오마 벤기트는 단순한 마약 중독자에서 잔혹한 살인마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찜찜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과연 베벌리 브라운의 이 말,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첫째, 당시 베벌리는 심각한 헤로인 중독자였어요.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에도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녀의 기억이 온전했을지가 의문이죠. 둘째, 더 큰 문제는 경찰과 그녀 사이에 오간 거래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수많은 절도와 위증 혐의로 본인도 감옥에 갈 위기였어요. 근데 경찰은 오마 벤기트에 대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그녀의 범죄 혐의를 눈감아주고 기소를 미뤄주는 일종의 사법거래를 제안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주선도 해주기도 했죠. 범인을 지목해주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 달콤한 제안 앞에서 과연 그녀는 진실만을 말했을까요? 실제로 훗날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을 바꿉니다. 경찰이 나를 압박했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신문이 계속됐다. 라고 폭로했죠.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오마가 입었던 옷 색깔, 차에 타고 있던 사람 수, 범행 시간까지 증언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 불안정한 마약 중독자의 입, 그 입 하나에 신씨 사건의 모든 진실을 걸었습니다. 물증 하나 없는 살인사건에서 대가를 받고 입을 연 증인. 이게 이 비극적인 재판의 유일한 그리고 위태로운 버팀목이었어요. 물증 없는 살인 그리고 거래된 증언. 이 불안한 조합을 들고 법정으로 향했을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재판 시스템은 보통 한 번, 아무리 길어도 2번 안에는 결판이 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오마 벤기트의 재판은 영국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 배심원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변호인단은 강력하게 반발했죠. 피고인이 나쁜 사람인 것과 살인범인 것은 다르다. 칼도 피도 DNA도 없는데
저 마약 중독자 친구 말만 믿고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란 말이냐. 결국 1차 재판 결과는 배심원 판결 불일치. 증거가 너무 빈약해서 배심원들이 결론을 못 내린 겁니다.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2차 재판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또 판결 불일치. 상식적으로 배심원단을 2번이나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면 이 기소는 무리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을 풀어주는 게 관례거든요. 하지만 영국 검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법 역사상 극히 드문 3번째 재판을 강행합니다. 마치 원하는 패가 나올 때까지 판을 다시 까는 도박판처럼 보였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열린 운명의 3차 재판.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없었습니다. 대신 검찰은 전략을 바꿨어요. 오마 벤기트가 평소에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점. 그가 얼마나 위험하고 질 나쁜 인물인지를 강조하면서 배심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베벌리의 오락가락하는 증언을 절대적인 진실인 양 포장했죠. 결국 3차 재판에서 지친 배심원단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어요. 유죄, 그리고 종신형. 오마 벤기트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절규했지만 이미 법의 망치는 내려쳐진 뒤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는 듯 했어요. 범인은 감옥에 갔고 정의는 실현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뒤 신 씨가 살해당한 그 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진짜 악몽이 다시 시작됩니다. 감옥에 갇힌 오마가 아니라 거리의 어둠 속에 진짜 괴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오마 벤기트가 감옥에 가고 세상이 이제 끝났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였습니다. 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개월 뒤인 2002년 11월. 같은 본머스 지역에서 또다시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이번 피해자는 2 아이의 엄마였던 헤더 바넷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집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는데요. 범행 수법은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끔찍하고 기괴했습니다. 범인은 시신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마치 자신의 시그니처처럼 피해자의 잘린 머리카락 뭉치를 그녀의 손에 쥐어놨습니다. 이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인, 결국 잡혔어요. 그의 이름은 다닐로 레스티보.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남자였어요. 근데 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던 경찰과 신씨 사건의 변호인단은 그야말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다닐로 레스티보가 살던 집이 신씨가 살해당한 바로 그 현장에서 불과 3블록이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죠. 거리로는 고작 300m 남짓.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사실상 같은 동네의 주민이었던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조용한 휴양도시 본머스. 그것도 아주 좁은 반경 300m 안에서 4개월 사이에 2명의 여성이 칼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한 명은 오마라는 마약 중독자가, 다른 한 명은 레스티보라는 사이코패스가 각각 따로 죽였다. 확률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우연입니다. 더욱이 밝혀진 레스티보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1993년 이탈리아에서도 엘리사 클랩스라는 10대 소녀를 살해해서 성당 다락방에 17년 동안이나 은닉했던 국경을 넘나드는 연쇄살인마였거든요. 변호인단은 즉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 씨를 죽인 진범은 오마 벤기트가 아니라 다닐로 레스티보다. 근거는 명확했어요. 첫째,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다. 그는 현장 바로 옆에 살았다. 둘째, 레스티보는 항상 칼을 소지하고 다니며 일면식 없는 여성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다. 셋째,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함이 신씨 사건과 너무나 똑같다. 하지만 영국 법원과 형사사건 재심위원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머리카락이었죠.
다닐로 레스티보는 여성을 살해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시그니처가 있다. 하지만 신 씨의 머리카락은 그대로였다. 고로 범인은 레스티보가 아니다. 법원은 살인마의 패턴에만 집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길거리였고 비명소리에 놀라 도망치느라 못 잘랐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살인마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고 흉기와 수법이 일치하는데도 오직 머리카락이 안 잘렸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겁니다. 대신 증거 하나 없는 오마 벤기트는 여전히 감옥에 남게 되었죠.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보던 영국 B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파노라마 팀이 결국 직접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원이 외면했던 결정적인 과학적 모순을 찾아냅니다. 법원이 머리카락을 따지고 있을 때 BBC 팀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바로 CCTV와 시간이었죠. 오마 벤기트를 감옥에 가둔 유일한 열쇠는 증인 베벌리 브라운의 말뿐이었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물리적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BBC 제작진은 사건 당일 밤에 CCTV 기록과 도로신호 체계를 전문가들을 동원해 초단위로 분석했어요. 베벌리의 말대로라면 오마의 차는 반드시 이 방범용 CCTV 앞을 지나가야만 했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베벌리가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갔다 라고 증언한 바로 그 시간대 CCTV 화면 속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마의 차는커녕 그와 비슷한 차조차 지나가지 않았어요. 신호대기 시간까지 계산해서 앞뒤 시간을 다 뒤져봐도 그 차는 없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마가 범인이 되려면 그의 차는 투명 인간처럼 CCTV를 통과했거나 공간 이동을 해서 현장에 나타났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BBC는 방송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 이 분석은 베벌리 브라운의 증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거나 환각 상태에서의 허언이었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면 오마 벤기트를 범인으로 지목할 근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기엔 차가운 과학적 증거보다 마약 중독자의 생생한 목격담이 법관들에게는 더 매력적이었던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차에서 내린 살인마라는 유령 같은 이야기는 여전히 영국의 법적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2002년 온 대한민국이 붉은 함성으로 뜨거웠던 그의 여름, 영국으로 떠났던 26살의 신 씨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고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감옥에 갇힌 오마 벤기트는 어느덧 50대의 중년이 되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보낸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내보내주겠다 라는 제안을 수차례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순 없다 라는 게 이유였죠. 그는 여전히 좁은 독방 안에서 자신이 영국 사법 시스템의 희생양이라며 무죄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용의자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영국 법원도 아닙니다. 바로 신 씨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딸과 자매를 잃은 신 씨의 유가족들입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고통입니다.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한 가능성이 가족들의 가슴을 더 깊게 후벼 팠을 겁니다. 만약 오마 벤기트가 진범이 아니라면 진짜 범인은 20년 전 그날 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 어딘가에서 이 모든 과정을 비웃으며 살아왔다는 뜻이 되니까요.
어쩌면 진실은 본머스의 그 주택가 담벼락 아래 영원히 묻혀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다시 꺼내어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법적으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정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 없는 살인 대가를 받고 한 거짓 증언, 그리고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던 진짜 연쇄살인마의 존재. 이 수많은 의문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신 씨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할 방법은 없습니다. 범인이 감옥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리 어딘가에 있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02년 7월 12일 진실은 아직 그 어두운 거리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